20억짜리 집을 아들에게 사주고 곰팡이 피는 반지하러 간 저에게 아들은 비 오는 날 냄새 난다며 모텔로 가라고 하더군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길바닥에서 하염없이 울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 같은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제일 비싼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아들 부부에게 찾아가 계약서를 던졌습니다. 보증금 10억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요. 사색이 된 며느리의 얼굴 상상이 가시나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번엔 제대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제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누르고 다음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만 되면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건 아마도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제 몸이 기억하는 고단한 습관 때문일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주무르는 제 양손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튀어나오고 거칠어서 남들이 보면 험한 일만 하고 산 사람이라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 이 투박한 손은 40년 넘게 광장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무거운 반찬통을 나르며 우리 아들 도윤이를 번듯하게 키워낸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아서 저는 제 손이 부끄럽지 않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 안에 진동하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는데 지금은 코끝을 찌르는 퀴퀴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가 되어버린 게 조금 서글플 뿐이죠. 이곳 반지하 방은 해가 쨍쨍한 대낮에도 습기가 차서 제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놔야 하는데 물통을 비울 때마다 제 인생의 물기도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헛헛해지곤 한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왜냐하면 제 몸 하나 누일 곳은 이렇게 비좁고 축축해도 우리 아들 도윤이가 사는 곳은 저 높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으리으리한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생을 안 입고 안 먹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과 장사하던 가게까지 다 팔아서 마련해준 그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50제곱미터짜리 대궐 같은 곳이라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르거든요. 우리 도윤이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고급 수트를 빼입고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남들 눈에는 그저 성공한 젊은이로 보일 테니 애미로서 그보다 더한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속사정을 빤히 아는 제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아들의 고단함이 보여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 가슴 한구석이 늘 아릿하답니다. 품위 유지비다 뭐다해서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데 회사 내에서의 경쟁은 피를 말리는 수준이라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 눈치 빠른 제가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며느리 미소는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팔로워를 수만 명이나 거느린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아침부터 집안을 스튜디오처럼 꾸며놓고 사진 찍느라 분주한 아이랍니다. 오늘의 무드니 뭐니 하면서 고급스러운 식기며 꽃장식을 늘어놓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는 사진을 올리는데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집이 바로 제가 사준 그 집이라고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지난번에는 제가 직접 담근 파김치랑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가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얼굴도 안 보고 경비실에만 살짝 맡겨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과 통화할 때 수화기 너머로 냉장고에 냄새 배는데 어머니는 왜 자꾸 이런 걸 보내냐며 짜증을 내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답니다.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좋으련만 아내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사 먹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매정함에 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쓴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사실 도윤이 결혼시킬 때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말리며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찬밥 신세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귀가 꽉 막힌 사람처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요즘 애들은 번듯한 집 없으면 어디 가서 기모 펴고 무시당한다는 소리에 제 노후 자금이고 뭐고 다 털어넣는 게 자식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혼자 사는데 넓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이 낡은 반지하 전세방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반지하 창문 너머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는데 정작 제 손에 남은 건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핀 벽지뿐인 것 같아 가끔은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런데 오늘따라 뉴스에서는 밤사이 서울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통에 가슴이 자꾸만 철렁 내려앉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혹시라도 물이 넘쳐 들어올까봐 신문지를 창틀에 끼워 넣고 물막이 판을 점검하느라 저는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습관처럼 며느리의 SNS를 열어보니 기가 막힌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집콕이 최고라며 창밖의 빗줄기를 배경으로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진과 함께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글을 보니 같은 하늘 아래 내리는 비인데도 우리 모녀의 처지가 너무나 달라서 헛웃음이 나왔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비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낭만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제 마음을 시리게 만드네요.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점점 더 사나워져만 갔는데 마치 하늘의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비가 낡은 창문을 부서질 듯 두드려대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반지하방 특유의 눅눅한 습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뼈마디를 시리게 하는데 제습기 물통을 아무리 비워내도 금세 다시 차오르는 걸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죠. 그러다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꾸르륵거리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순식간에 시커먼 물이 역류해서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손을 쓸 새도 없이 발목까지 차올라 버렸답니다. 그건 그냥 빗물이 아니라 하수구에서 역류한 오수라서 시궁창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옷가지라도 건져보려 했지만 이미 검은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둥둥 떠다니는 세간살이를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팍 하고 나가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오로지 물이 차오르는 공포스러운 소리와 밖에서 때려붙는 빗소리뿐이라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물에 잠겨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저는 본능적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비닐 가방 하나만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가방 안에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한남동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는데 이 난리통에도 챙길 것이 오로지 그것뿐이라는 사실이 참 서글프면서도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것만 같아 가슴에 품고 현관문으로 향했죠. 수압 때문에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젖먹던 힘까지 다해 어깨로 밀어붙여 겨우 밖으로 탈출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오물과 빗물로 흠뻑 젖어버린 뒤였고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몸을 감싸자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한기가 밀려왔어요. 갈 곳도 없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 서 있자니 문득 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아들이 생각났고 그래 내 아들이 있는데 설마 늙은 어미를 모른 척 하겠나 싶은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답니다. 비에 젖은 액정을 옷소매로 닦아내며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제발 받아달라고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마침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안도감에 울먹이며 지금 집이 물에 다 잠겨서 갈 곳이 없다고 무서워서 그러니 제발 너희 집 거실 소파 한 귀퉁이만이라도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뒤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우문거리며 들려왔는데 그 내용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답니다. 며느리는 내일 아침에 상류층의 모닝 루틴이라는 주제로 브이로그 촬영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집이 젖고 냄새나면 촬영을 망친다며 절대로 안 된다고 펄쩍 뛰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멍해져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사준 그 넓고 좋은 집에서 고작 하룻밤 재워주는 것이 그깟 동영상 촬영보다 못한 일인가 싶어 말문이 막혔는데 아들은 한술 더 떠서 곤란한 목소리로 저에게 지금 미소가 예민해서 그러니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근처 모텔이나 찜질방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어미가 길바닥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데 따뜻한 집으로 오라는 말 대신 모텔로 가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저는 더 이상 구차하게 매달리고 싶지 않아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가 끊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처마 밑 계단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젖은 옷에서 나는 악취가 제 처지랑 똑같아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다가 문득 며느리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생각나서 서툰 솜씨로 앱을 켜보았는데 화면 가득 뜬 사진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는 따뜻하게 타오르는 벽난로와 고급스러운 와인잔, 그리고 안락해 보이는 거실 풍경이 담겨 있었고 밖에는 태풍이라는데 우리 집은 세상 평화롭다며 남편과 오붓한 밤을 보내고 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홈 스위트 홈이라는 영어 태그와 함께 우리 집은 안전지대라는 글을 보는 순간 저는 배신감을 넘어선 참담함을 느꼈는데 그 집이 도대체 누구 돈으로 산 집이며 그 평화가 누구의 극이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들은 나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평생 김밥을 말아 번 돈으로 산 그 집에서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정작 그 집 주인인 나는 하수구 물을 뒤집어 쓴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버려져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싶어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저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보다 더 차가운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차가운 계단 위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제가 품에 안고 있던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는 가방만이 유일하게 제 체온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꽉 끌어안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비에 젖은 채로 덜덜 떨며 밤을 지샌 저는 동이 트자마자 젖은 몸을 이끌고 가까운 찜질방으로 향했는데 따뜻한 탕에 몸을 담그니 그제야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얼음 조각은 도무지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재민 대피소도 있다는데 거기로 가면 정말 제가 실패한 인생이 된 것만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찜질방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며칠을 멍하니 지냈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도 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고 저는 그저 차가운 식혜 한 잔을 손에 쥔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찜질방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정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는데 바로 강남 부동산계의 큰손이라 불리는 장 여사님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광장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할 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제 김밥이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주시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10수년 만에 이런 몰골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장 여사님은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깜짝 놀라 달려오셔서는 박 사장 아니냐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제 손을 덥석 잡으셨고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복물 터지듯 터져나와 그동안 있었던 기가 막힌 사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장 여사님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갑자기 식혜 그릇이 엎어질 정도로 탁자를 내리치시며
박순자 너 진짜 헛똑똑이라며 평생 김밥만 말더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부라리시며 그 한남동집 명의는 도대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고 다그쳐 물으시길래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세금 문제 때문에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대답했죠. 그 순간 장 여사님의 눈빛이 번쩍이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는데 그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처럼 날카롭고 매서웠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장 여사님은 제 어깨를 잡고 흔드시며 잘 됐다며 울지 말라고 하시더니 내가 멍청하게 엄마 노릇만 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너를 호구 취급하는 거라며 이제부터는 엄마 노릇 같은 건 집어치우고 철저하게 건물주 노릇을 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라면서 자식이고 뭐고 간에 돈 앞에서는 냉정해야 사람이 대접받는 법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마치 죽비를 맞은 것처럼 제 머릿속을 쩡하고 울리더군요. 그리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더니 당신의 고문 변호사라며 당장 만나야겠으니 준비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찜질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고 빈틈없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임대인 박순자와 임차인 강도윤, 최미소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서류를 보니 기분이 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쾌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를 나눈 가족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법으로 묶인 갑인, 소유주와 을인 거주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으며 마음속으로도 아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는 도장을 함께 찍었답니다. 내용 증명까지 발송 준비를 마치고 나니 장 여사님은 이제 내면은 준비가 되었으니 외면도 그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며 저를 이끌고 백화점으로 향하셨어요. 백화점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젖어서 냄새나는 낡은 몸빼 바지에 뽀글머리 파마를 한 영락없는 촌스러운 할머니였는데 장 여사님은 그런 제 옷차림을 보며 혀를 차시더니 당장 저 옷부터 갖다 버리라고 하셨죠. 우리는 최고급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가서 제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골랐는데 처음에는 가격표를 보고 손이 떨려 입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장 여사님의 호통에 못 이겨 옷을 걸쳐보니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굽이굽은 허리도 꼿꼿하게 펴지는 것 같았고 움츠러들었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라 저는 과감하게 카드를 긁었고 이어서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로 가서 촌스러운 파마머리도 싹둑 잘라내고 세련된 숏컷으로 변신을 감행했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하던 머리카락도 우아한 흑갈색으로 염색하고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나니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김밥 말던 식당 아줌마 박순자는 온데간데 없고 20억 자산가 박순자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적인 이미지를 더해줄 날카로운 뿔테 안경까지 쓰고 나니 저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것 없는 완벽한 갑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장 여사님도 제 모습을 보며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보인다며 흐뭇하게 웃으셨죠.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눅눅한 냄새가 배어있는 반지하 방의 가재도구들을 미련 없이 폐기 처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짐들은 저의 가난하고 구차했던 과거이자 자식 눈치만 보며 살았던 껍데기 같은 것이었기에 저는 인부들을 불러 싹 다 드러내버리라고 지시했고 텅 빈 방을 보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한 조각까지 깨끗이 비워냈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만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들 부부의 운명을 결정짓고 제 인생을 되찾아줄 계약서가 들어 있었고 그것을 쥔 손에는 더 이상 땀이 차지 않았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제 눈빛은 예전에 자애롭고 순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라 냉철하고 단호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저는 이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줄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준비를 마쳤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일주일 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억누르며 익숙하지만 낯선 한남동 아파트 앞에 섰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쉰 뒤 거침없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터폰 화면을 통해 저를 확인한 며느리의 당황한 눈빛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신발을 벗는 대신 굽이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거실까지 걸어 들어갔는데 파티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던 집 안에는 샴페인 잔과 화려한 꽃장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은 제 낯선 차림새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들은 평소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며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뻔뻔한 입을 다물게 하듯 그래. 프라이버시가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행동하려고 왔다고 차갑게 쏘아붙여 주었죠. 아들은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고 저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이태리제 가죽 소파 정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답니다. 제가 들고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대리석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던지자 쨍그랑하며 샴페인 잔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고 그제야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말했는데 집주인 박순자다.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라고 묻자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료로 살게 해주었지만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던 밤 너희가 갈 곳 없는 어미를 길바닥에 남 취급했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가족이 아닌 무단 점유자 혹은 세입자로 대우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제 뼈아픈 각성이 담긴 통보였고 저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서류 봉투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그들 앞에 펼쳐 보였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 박순자와 임차인 강도윤 최미소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저는 붉은 인주가 찍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동네 시세대로 전세 보증금 10억 원을 내든지 당장 돈이 없다면 보증금 없이 월세 300만 원을 내라고 못 박았답니다. 납부일은 매달 5일이며 관리비는 별도라는 조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고 아들은 어머니 미치셨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짐 싸서 나가라고. 이미 법적 통보는 변호사를 통해 보냈으니 선택은 너희 몫이라고 차갑게 일갈했죠. 며느리는 울먹이며 어머니 이걸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라며 호소했지만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는 효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주었지. 비 오는 날 늙은 어미를 모텔로 보내고 와인이나 마시는 남들에게 준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푼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나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은 우리가 그때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눈물에 속아 넘어갈 바보 같은 엄마가 아니었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소파에서 일어난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현관을 향해 걸어갔는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릴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체증이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나는 너희가 남처럼 살기를 원했으니 소원대로 해주마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오히려 저에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려왔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고 붉게 충혈된 눈가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들 부부의 집에서는 아마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졌을 텐데 도윤이와 미소는 처음에는 펄펄 뛰며 변호사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장 여사님의 도움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의 재정 상태였는데 겉으로는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 살며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카드 돌려막기와 리스비로 허덕이는 빚 좋은 개살구였다는 거예요. 도윤이는 전세 보증금 10억은커녕 당장 이사갈 보증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였고 미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그녀에게 한남동 아파트는 단순히 사는 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만약 그 집에서 쫓겨난다면 청담동 며느리라는 타이틀로 쌓아 올린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고 협찬받은 가구들을 반납해야 하는 굴욕은 죽기보다 싫었을 테니 그들에게 선택지는 애초부터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약속한 일주일이 되던 날 제 통장으로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정확히 입금되었고 그 알림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씁쓸함과 동시에 묘한 승리감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삶은 180도 달라졌는데 매달 5일마다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하니 그동안 흥청망청 쓰던 생활비가 쪼들리기 시작했고 미소는 백화점 쇼핑은커녕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도윤이는 그 비싼 외제차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되어 결국 차를 팔고 지하철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아침마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옥철에 시달리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 조금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미소도 협찬받기로 했던 명품들을 줄줄이 취소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텐데 그동안 겉모습만 치장하느라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한 번은 미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예전처럼 콧소리를 섞어가며 어머니 김치가 다 떨어졌는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묻길래 저는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반찬 요구하는 건 계약 위반이라고 딱 잘라 거절했죠. 수화기 너머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집주인과 세입자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되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제 호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답니다.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의 월세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저는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비가 올까 걱정하며 잠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치안이 좋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깨끗한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남는 시간과 돈으로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평생 해보고 싶었던 사교 댄스도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려 산을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셨는데 땀을 흘리고 나서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그렇게 꿀마실 수가 없더군요. 장 여사님을 따라 골프도 배우러 다녔는데 처음에는 채를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공이 탕하고 경쾌하게 날아갈 때 그 짜릿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저는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즐거움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는데 누군가의 희생적인 엄마 박순자가 아니라 당당한 20억 자산가이자 인생을 즐기는 박순자님의 눈빛이었으니까요. 동네 노인정이나 시장에 가도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저 억척스러운 김밥 아줌마로만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부러움과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었고 저를 롤모델 삼아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우리도 순자처럼 살자며 쑥덕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제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는데 인터폰 화면에 비친 아들 부부의 모습은 예전에 그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쑥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미소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고 보여주기식 삶이 다 가짜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군요. 도윤이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는데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의 눈물이었고 그동안 제가 가르쳐준 혹독한 인생 수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성장시킬 수도 있는지를 그들도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저는 울고 있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의 구분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꾹 참았어요. 이 눈물이 그들의 인생을 진짜로 바꿔놓을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뿐이었답니다. 눈물범벅이 된 채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본능이었나 봐요. 부쑥해진 얼굴로 잘못했다고 비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당장이라도 일으켜 세워 따뜻한 밥 한 끼에 먹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그 마음을 애써 눌러 담았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다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들어와 살라고 말해버린다면 지난 3개월간 우리가 겪었던 그 모진 시간들이 물거품이 될 게 뻔했고 아이들은 또다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안주하는 나약한 존재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이제 그만 울음 그치라고 다독였지만 제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곧바로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었죠. 용서는 하지만 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너희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같은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월세 300만 원은 계속 받을 거라고 못을 박았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아이들도 제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었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람 만들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훈육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듯했어요. 당장은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남의 돈으로 쌓은 모래성보다는 내 땀으로 지은 판잣집이 더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텅 빈 오피스텔에 혼자 남은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통장의 예금줄 안에는 제 이름이 아닌 사랑하는 손주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매달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보내온 그 월세 300만 원을 저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이 통장에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국민연금과 소일거리로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굳이 자식들의 코 묻은 돈을 쓸 이유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절박함을 배우지 못할 것 같아 독하게 마음먹고 받아 챙겼던 것이죠. 이 돈은 나중에 태어날 손주를 위한 선물이 되거나 혹은 자식들이 살면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매정하게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이렇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등골을 빼서라도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 바로 한국 엄마들의 미련하고도 속 깊은 사랑법이 아닐까 싶어 통장을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언젠가 이 통장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날이 오면 그때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죠. 너희가 낸 월세가 이렇게 큰 걸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작정으로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족의 풍경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도 며느리는 더 이상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대신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잡채나 갈비찜 같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곤 했는데 비록 간이 좀 안 맞고 모양이 삐뚤빼뚤해도 저는 그 어떤 명품 선물보다 그 음식이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답니다. 도윤이도 이제는 지하철 출퇴근이 익숙해졌는지 다리에 근육이 좀 붙은 것 같았고 허세가 빠진 얼굴에는 묘한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보기에 참 좋았죠.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가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효도를 강요하거나 당연하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건강한 가족 관계가 비로소 정착된 것이죠.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저는 아끼는 등산복을 차려입고 북한산으로 향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붉게 물든 단풍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아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어느새 정상인 백운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전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답니다. 저 멀리 제가 살던 반지하 동네도 보이고 아들이 사는 한남동 아파트도 보였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저를 쓴 잠에는 족쇄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며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 그리고 땀에 젖어 헝클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이는 제 얼굴을 화면에 담았어요. 예전의 미소처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나 자신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이었기에 저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셔터를 눌렀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68세 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이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박순자로 사는 기쁨이라는 글과 함께 새로운 삶 자유, 나의 차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게시물 등록 버튼을 누르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띵동하고 경쾌한 알림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화면을 확인한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화면에는 초이의 미쏘님이 회원님의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하트가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작은 하트 하나가 마치 며느리가 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과 존경의 표시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저의 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땀방울을 식혀주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박순자 씨의 선택, 정말 통쾌하지 않았나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능사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먼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랑할 때 자식들도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해요.